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1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중에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하나 생겼죠. 바로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통합을 이뤘는데, 자, 그러면 통합을 이루게 된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거하고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일까? 물론 파급 효과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죠. 그걸 망할 거다 또는 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그냥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고,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마땅치 않다. 왜? 왜냐하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그 명망가 중심의 1인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1992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이라든가, 아니면 JP의 자민련 1, 2당 빼고 그런 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까이는 2016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대권주자라는 사람, 그 사람의 개인 역량과 지역 기반 또는 어떤 세대 기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 다음에 조응천 이원욱 의원의 원칙과 상식, 이런 4개 그룹이 그 9일 오후에 제3지대 통합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한, 여기에는 마땅한 어찌 보면 대권주자다 할 만한 일반적으로 동의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어느 한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명망가 없습니다. 다만 제3지대가 하나로 모였다, 그런 명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일까, 이거를 정확하게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9일 오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여론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 전망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느냐. 합의가 처음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어깃장을 놔가면서 깨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또다시 유턴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첫 번째, 제가 3가지만 꼽겠습니다. 자, 우선 각자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 개별 신당들의 지지율이 최근에 급전직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높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는 한때 그래도 간혹 여러 이런저런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10%가 넘는 경우도 있었죠. 다 이제 물론 오차가 있는 겁니다만은. 근데 가장 최근에는 갤럽 조사에서 3%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낙연 신당은 한 6, 7%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1, 2% 이렇게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모두가 이거 제3지대가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더군다나 원칙과 상식이 3명 있었죠. 조응천, 이원욱에다가 김종민.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로 들어오면서 나머지 둘이 합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지고, 뿐만 아니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이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지지율은 떨어지지, 당원도 늘지 않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겹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초조함.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부정평가, 이런 높은 부정평가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별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곧바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탈당을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인기가 당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결정적인 실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초반 예를 들어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엔 노터치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초반에 이들을 교통정리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내가 예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자기네들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자기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개인적 초조함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뿐만 아니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제3지대에 대비한 일종의 맞춤형 대응 전략, 그것이 바로 공천을 조금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공천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공천 일정을 일찍 가져가면 컷오프 되거나 아니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거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견제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가 특히 초조했다. 왜냐면 이 제3지대의 빅텐트에 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 합의를 해놓고도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가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결국 어찌 보면 손을 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낙연 대표의 전격적인 양보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8일까지만 해도 안 되는 걸로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당명, 그 다음에 지도체제 문제였습니다. 당명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받아들여라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의 처음에 이름이 개혁미래당이었죠. 근데 그게 새로운 미래로 이제 바뀌었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개혁이라는 데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각종 댓글 같은 데 보면 집중적으로 이 개혁 부분에, 그게 왜 그러냐면 개딸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개딸이 개혁의 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아닌 뭔가 좀 다른 이름을 했으면 하는 게 아마 이낙연 대표의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체제도 걸림돌이 되니까 그거를 전격적으로 양보한 것 아닌가.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또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뭐 광주든 인천 계양을이든 어디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낙연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기네들의 내부 어떤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낙연 대표가 뭐 광주라고 봐야죠. 뭐 광주에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꿀렁꿀렁 거리는 게 있겠지만, 그런 점을 보면 결국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생각, 뭐 불출마나 또는 뭐 새로운 미래, 뭐 이런 걸 고집하지 않았다. 그냥 이준석 대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놨고 그 테러를 차단하면서 자기가 양보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데 현역 국회의원 수는 4명이 됩니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양향자. 이렇게 4명이 되고, 아마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공천 탈락자들이, 현역 의원들이 생기겠죠? 일부 합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호 3번은 녹색정의당 6석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4석이니까 3석만 더 확보하면 기호 3번을 탈환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기호 3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쓸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구 의석이 5석을 넘으면 전국적으로 기호가 죄송합니다. 기호가 똑같은 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호 3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의 목표는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 세력 이걸 끌어들이는 게 목표인데 물론 과제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제3지대라는 게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는 약간 이념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준석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와 뭐 이런 지지자들이 완전히 지금까지는 다른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학적 융합을 한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당분간은 없지만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왜? 본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그 치열한 충돌, 이 와중에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 근데 이제 당장의 과제 상당히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당의 견제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비난 성명, 왜냐하면 서로 잘 아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념과 정책성이 다르니까 공약이나 공천 뭐 이런 게 이제 또 과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뭐 여성 신규 공무원 뭐 병역 의무 뭐 이런 부분을 이낙연 대표가 과연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 양쪽의 실무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처럼 대권 주자가 없다 하는 점, 그 다음에 호남과 같은 탄탄한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다 하는 점. 자, 그러면 총선 판도를 어떻게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간단한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라는 데서 6일, 7일 조사한 거 보니까 민주 36%, 국민의힘 35%, 그리고 이준석 당 6%, 이낙연 당 2%, 없다, 무응답 1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 6일, 7일 조사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 37%, 민주당 38%, 이준석 당 4, 이낙연 당 3, 무당층 1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엠브레인,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기관이 하는 NBS라는 조사 있죠. 이건 5일부터 7일까지였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0%, 이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3%, 기타정당 6%, 태도유보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이 생기기 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뒤에 조사를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당분간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이 제3지대를 견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비난, 뭐 부정적 요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언제 그 제3지대 빅텐트만 견제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총선 전략이 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아주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정치 혐오가 불거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선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에 사실 지역구에서는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 나온다면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용인갑? 글쎄, 근데 그 거대 양대 정당에 밀려서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아마 수도권에 나올 겁니다. 김종민 의원은 충남 논산인데 논산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도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표를 갈라가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만 단독으로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역구 뭐 잘해야 뭐 한석 내지 뭐 두석,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비례대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비례대표에서 한 뭐 잘하면 5석 이상 뭐 이렇게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지금 그 제3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교차 투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역구에서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처럼 비례대표는 좀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찍어주는 이런 교차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자를 찍은 유권자 중에서도 정당 투표는 이 개혁신당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과거의 경험에 보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비례의석을 얻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될 수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섭단체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게 그 앞으로 양당의 그 싸움이 격화될수록 이 제3지대에 그 어떤 기대를 거는 그 유권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리고 양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떨어져 나와서 합류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비해서 이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위성정당을 만들 이유도 굳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성정당, 그러니까 저 비례대표 정당과 이게 기호가 똑같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양당이 또 의원 꿔주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데에 따른 어떤 도덕적 우위, 이런 것도 또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몇 차례 더 분석해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